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갈아타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갈아타는 방법도 되게 쉬워졌다고 하고. 맞습니다. 지금 그럼 분위기가 지금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뜨겁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나 주담대 목적으로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금리가 한 4.6% 됩니다. 네. 그런데 대한대출 지금 평균 금리가 3.7%거든요. 와. 그러니까 훨씬 더 낮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 주담대 있으면 이 대한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대출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제 지금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게 이 규모가 인기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달 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4 영업일 동안 봤더니 예. 일단 신청이 16,000건 정도 들어왔고요. 네, 금액으로 보면 한 2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확정이 된 금액은 한 3,436억 원 정도가 돼요. 이 금액은 왜냐하면 이제는 담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뭐 법리적인 부분도 봐야 되다 보니까 한 1,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예. 차차 이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대한대출에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한 1.55%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기존에 고금리 상태에서 받던 분들 5%대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럼 1.5%만 내려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마이너스가 이제는 마이너스에서 돌파하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절약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이자로 본다 그러면은 뭐 지금 금융당국이 보고 있는 건 한 337만 원 정도인데 14 영업일까지는 통계까지 가보면 한 298만 원 정도 이제는 이자 절감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예. 게 통계가 딱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 갈아타셨어요? 일단 저도 갈아타려고 조회를 해봤어요. 아. 근데 조회가 안 뜹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아. 이게 시세가 아직 안 나온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나와야지 이제 갈아타는 그쵸.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는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대한대출 플랫폼이라는 그 핀테크 기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페이라든지 예.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그 핀테크 기업 어플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 어플도 가능해요. 네. 거기 가면은 대한대출 플랫폼이라고 뭐 대한대출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터치하시면은 본인의 개인 정보, 뭐 마이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냥 개인 정보만 넣으시면은 알아서 나의 대출이 딱 나오거든요. 주담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내 금리도 확인할 수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는 신규로 갈아탈 수 있는 주담대의 그 퍼센테이지 금리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예. 대환대출 열기가 이렇게 뜨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은행 간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서로 더 내리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경쟁 치열하고요. 지금 그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게 예. 은행이 미치고서 팔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이제 은행청 5년물 갔더니 26일 기준으로 3.8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은행들도 조달하거든요. 돈을 조달하는데 그 조달할 때 빌려올 때의 금리가 한 3.84인데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대출 플랫폼 통해서 팔고 있는 시중 5대 은행의 그 대한대출 이자가 지금 3.7%잖아요. 예. 그럼 미치고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은행들이 이렇게 미치고 예. 파느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럴 리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객 확보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왜? 고객 확보가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은행 월급에 대해서 이제는 월급 통장이 자동이체가 그쪽으로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객 확보되면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스스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들은 사활을 걸고 예. 이 플랫폼 경쟁이 이제 나서고 있고 뭐 소비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네. 주담대 대한대출이잖아요. 근데 예. 주담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입 목적이 있고요. 예. 내가 아파트 구입했을 때. 근데 대부분이 구입 목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네. 이번에 대한대출을 하면은 이건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목적이 아니에요. 생활안정자금의 주담대로 바뀌는 건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2018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요. 신규 주택 구매가 안 됩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자 뭔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대한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갈아탔죠. 주담대인데 똑같은 주담대인데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생활안정 자금으로 돌리는 거기다 보니까 예. 그럼 약정을 든단 말이에요. 그럼 약정 들고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여유가 좀 있어서 아파트를 더 하나 살려고 그래요. 집을. 그러면은 기존 대출을 다 갚아야 돼요. 불가능하죠.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무조건 가지 말고 체크를 해라 꼭. 예. 예, 금융당국이 공문까지 내면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라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번 달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갈아타기가 이제 내일부터인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도 갈아타기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대한대출이 이제 작년에 신용대출분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번 달 9일부터는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주담대까지도 된 거죠. 전세자금 대출까지.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전세 대출까지 된 예.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전세 대출 된다 그러면 많이들 갈아타시겠죠. 왜냐하면 고금리에서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 꽤 있거든요. 예. 이걸 이제 저금리로 갈아타다 보니까 가능하고, 근데 신청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제는 지금 만약 계약을 했어요. 그럼 3개월 후부터 그다음에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갱신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갱신하기 전 만기 2개월 전. 그래서 만기 15일까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3에서 12개월 사이 신청 가능하다. 그다음에 2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신청이 가능하다. 예.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정책 대출은 이게 대한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출은 뭐냐면 보금자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팀목 전세자금이거든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정책 자금이고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책 자금인 이 버팀목 전세자금 많이 받으셨는데 이거는 대한대출 플랫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건 갈아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예. 마지막으로 이 전세대출 대안도요, 같은 보증 상품 안에서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증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다음에 SGI 서울 보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증받아서 대부분 전세대출을 빌리거든요. 예. 같은 보증 회사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른 보증회사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 예. 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액해서 한도는 증액분만큼만 가능하지 예. 내가 더 추가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게 하는데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게 그 돈이 많이 그 소비가 되면 네네. 어느 때 중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빨리 가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예. 일단은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다음 네. 달 26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 뭐냐면 이 은행권은 40%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연봉에 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도 못 넘어가요. 예. 그러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합쳤을 때 내 연봉이 40%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규제가 묶이게 되겠죠. 예. DSR 적용이 돼요. 근데 문제가 이 스트레스 DSR을 뭐냐면 가상금리가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6일부터 한 1% 내외에서 그러니까 한 0.8% 정도 붙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아. 그러면은 기존의 대출에서 갈아타잖아요. 네. 거기에 가상금리가 스트레스 DSR 때문에 더 붙어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땐 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 이 대한대출 플랫폼을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주담대를 갈아탄다라고 본다 그러면 빨리 하시는 게 낫다. 그 전에? 아. 네, 그 전에 하시는 게 전 낫다고 그러네요. 보고요. 이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가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예. 은행권 가고 제2금융권 가고 아. 나중에는 전세대출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에 이 플랫폼법을 공개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플랫폼법이 뭐고 이걸 만든 취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이프가요 카카오톡을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어요. 언제까지요? 예, 지금까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예.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근데 예. 왜냐하면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카톡으로 단체방에 있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에 가입하게 되고 카카오톡을 쓰게 된 건죠.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나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네. 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 효과의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러면 자물쇠 효과가 일어나요. 묶이게 돼요. 예. 거기서 이제 묶이다 보니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 왜 이 지금 나오는 이 플랫폼 규제 법안이 뭐냐 그러냐면 예. 독과점 문제거든요. 이게 묶이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에 나왔던 것이 이런 플랫폼 반칙, 뭐 독과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거대 기업들, 특히 이제 독과점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시장 지배자들이
본인의 입맛대로 소비자들을 이끌어가렸던 모습들이 정말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런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 시장 지배적인 기업들 몇 군데를 뽑아갔고요. 이걸 규제하겠다라고 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이제는 당연히 이제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투자 자금이 아무래도 좀 못 오니까 사실 이런 규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지만 저는 예. 뭐 충분히 의미 있는 규제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미국 재계에서는 또 이거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미국 자체 기업을 옹호하는 곳이죠. 미국 그렇죠. 상위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미국 생각하거든요. 대기업도 포함되니까. 네, 왜냐하면 미국 상위가 지금 왜 우리가 목소리를 기울이냐면은 이거예요. 미국 행정부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압박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공정위도 그거를 이제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공정위의 입장은요 단호해요. 사실상 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플랫폼 규제법은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기업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말 그대로 소신껏 저는 이 플랫폼 규제 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토종 기업들이 일자리를 뺏깁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의장이 예전에 국감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만 세금을 다 내는데 구글 같은 기업은 사실상 플랫폼이 외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그것에 약간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운동장 선에서 하는 법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플랫폼 규제 법안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 더 유리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네. 점에서 저는 환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